오늘은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씨앗 싸움에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첩을 들이면 아무리 묻어난 부인도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조선시대 첩들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죠. 자, 그럼 사극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첩들의 실제 삶은 어땠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조선시대가 사실 일부일처제 사회였다는 점이죠.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아내로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그런 상황에서도 첩을 두는 것은 허용했다는 것인데요. 1413년 태종이 본처 외에 또 다른 부인을 두는 건 안 되지만 첩은 괜찮다라고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럼 첩이 되는 것은 주로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그녀들은 대부분 양인이나 천민 출신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양반 여자들은 절대 첩이 될 수 없었죠. 재미있는 건 기생도 첩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이춘이라는 양반이 전라감사가 됐을 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전주 부윤이 유이춘에게 자기가 아끼던 기생 옥경아를 데려가라고 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옥경아도 유이춘에게 가기를 엄청 원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유이춘이 그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관기를 첩으로 들이면 탄핵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첩을 들이는 방법도 색달랐다고 합니다. 양반가의 정식 혼례와는 완전히 달랐죠. 특히 관기나 비를 첩으로 들일 때는 예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데려다 살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양반가의 서녀를 첩으로 들일 때는 간단하게나마 예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첩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구한말 한성부 북부의 기록을 보면 관직을 가진 사람들 중 18.6%가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는 양반 집안의 2% 정도가 첩을 뒀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공식 기록일 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18세기 경상도 단성현에 살았던 상산김씨 집안의 기록을 보면 적자와 서자의 비율이 76대 24였습니다. 안동권씨 집안은 72대 28이었죠. 이 정도면 거의 3분의 1이 첩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첩을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강진 유배 시절에 표시라는 첩을 두었죠. 하지만 나중에 유배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갔을 때 그의 본처가 첩을 못마땅해 해서 다시 표시를 떠나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후에 표시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남당사라는 시를 16수나 지었다고 하네요. 하층민들은 양반과는 달리 이런 구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박의원이라는 양인은 5명의 처를 두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도망을 쳐버렸고 마지막 5번째 처하고만 오래 살았다고 하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첩을 들였을까요? 당시 사회는 첩을 두는 걸 남자다움의 표현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첩도 없는 사내가 무슨 사내냐는 식이었죠. 심지어 일부 양반들은 첩을 두는 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중국의 옛 문헌을 보면 재우는 9명, 대부는 2명, 선비는 1명의 첩을 둘 수 있다고 했죠. 조선의 양반들이 이걸 본받아서 실천했다고 하네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지방 관직을 받으면 본처를 데려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안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의미에서 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네요. 실제로 유이춘이라는 사람은 아내와 40년을 부부로 지냈는데 실제로 같이 산 기간은 절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관직 생활할 때는 부인이 시골에서 살림을 돌봤죠.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첩이나 기생을 두게 됐다고 합니다. 나이 먹은 양반들도 첩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김여라는 문인은 55세의 친구가 첩을 들이려고 하자 그 나이에 젊은 여자를 얻어서 네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놀렸다고 합니다. 또 이현안이라는 사람은 60세에 가까운 나이에 아름다운 첩을 구하고 싶었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키가 크고 풍채도 좋으며 남자같이 생긴 여자를 만났는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그런 여자를 만난 걸 다행이라 생각했다고 하죠. 예쁜 여자를 얻으면 마음이 흔들려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그런데 첩들은 과연 이런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녀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써야 했습니다. 우선 본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고 다른 첩들과도 경쟁하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죠. 특히 본처의 비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유이춘의 첩 무자는 본처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크게 혼이 났다고 하네요. 첩의 지위는 정말 불안정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식으면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죠. 그나마 자식을 낳으면 조금 나았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남편이 함부로 내쫓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처의 시달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본처가 첩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16세기 성주에서는 사위가 첩과 간통했다고 장모가 첩을 죽여서 강에 던져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조정철의 첩이었던 제주 향리의 딸 홍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주 목사가 조정철을 음해하려고 홍윤회를 고문하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장을 70대나 맞으면서도 끝까지 남편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공이 살고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에 달려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더 슬픈 건 남편이 죽은 뒤의 상황이었습니다. 첩들은 남편이 죽으면 친척집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노비 출신이면 다시 노비로 돌아가야 했죠. 자식들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홍길동전의 유명한 구절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죠. 첩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서자와 얼자로 나뉘었는데요. 어머니가 양민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였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할 수가 없었죠. 1415년에는 아예 서울에서 과거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재산 상속에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서자는 적자의 7분의 1만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었죠. 더 심한 경우에는 본처의 자식이 첩의 딸을 겁탈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왜 여자들은 첩이 되려고 했을까요? 바로 신분 상승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차별은 심했지만 그래도 양반의 첩이 되면 의식주 걱정은 없었죠. 하지만 첩을 들이는 게 남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유이추는 첩을 위해서 노비를 주고 집도 지어주고 생활비도 대주느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양반은 나는 밥 안 먹여도 되고 옷 안 해줘도 되는 예쁜 첩 얻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였죠. 특히 다른 사람의 노비를 첩으로 들이려면 더 큰 돈이 들었죠. 오원상이라는 사람은 다른 집 노비를 첩으로 삼으려다가 주인이 노비 4명 값을 요구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첩이란 존재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손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죠. 실제로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첩에 대해 쓴 글에서 성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이런 욕망을 숨기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댔다는 거죠. 어떤 양반은 첩이 예쁘면 마음을 빼앗길까봐 일부러 못생긴 첩을 들였다고 했답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첩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양반들의 이중적인 욕망과 여성들의 눈물겨운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이었죠. 그들의 삶은 사극보다 더 드라마틱했고 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